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1차 공직후보 검증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공직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을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모한 결과 도지사 후보로 박찬식 후보께서 신청을 하셨고 도의원으로 두 분이 후보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중에서 도지사 후보로 신청을 하신 박찬식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후보자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3원 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회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같이 진행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검증의 대상이 되는 박찬식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억하시죠?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로 활동을 했던 고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플러스 조사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진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어떤 토론식 진행이라기보다는 검증 중심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후보자 자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패널들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정책 개발,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후반부에 가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후보로 출마하신,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박찬식 님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은 자기소개와 아울러서 이번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된 어떤 출마의 변이라 할까요? 좀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주의 난개발을 막아내고 제주다운 제주,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 후보에 나온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도지사 예비후보 박찬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에서 저를 좀 봤을 텐데요. 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얼굴은 또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제 저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제2공항 하던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제2공항 한다고 어디 충북대에서 강의한다고 하더니 튀어나와가지고 제2공항에서 그렇게 막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제2공항에 이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게 한 3년이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사실은 저는 서울에서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4.3 전국화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1997년 4.3 50주년을 맞았을 때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사무처장으로서 한 7년 가까이 4.3 특별법 제정되고 또 보고서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18년 요 제2공항으로 내려오기 직전까지는 또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4.3의 전국화의 중심에 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오래 살긴 했습니다만은 육지사는 제주 사람이라는 단체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서울에나 이렇게 수도권 인근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제주 역사도 공부하고 또 제주 현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목소리도 내는 그런 활동들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연장선에서 사실은 제2공항에 오게 됐던 거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도지사 후보를 나오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물론 그전 북도도 봤습니다만은 제2공항 싸움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지난 30년 가까이 제주도가 개발과 성장만을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더 많은 관광, 더 많은 개발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난개발과 투기로 제주가 제주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보다는 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질적으로 이제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제주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 흐름을 바꾸어 나갈 어떤 그 정치적 지도자가 지역에 있느냐, 누가 하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거대 정당이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다 사실은 제주도의 이런 개발을 이끌어왔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주도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된다면 제주의 난개발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제주는 새로운 방향,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고 또 제주의 어떤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자질 검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자질 검증에는 각 한 2꼭지 정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나중에 정책 검증은 한 3가지 정도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중복은 좀 피해 주시고요. 우선은 먼저 고은영 선생님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후보님한테 말문을 여는 입장에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뭐 자질하고는 무관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다고 기억되십니까? 사실은 제가 2002년 무렵에 이제 그 당시에는 노동운동도 하고 4.3 활동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제 놓여서 사실은 혼자 갑자기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지리산 종주를 혼자 배낭 메고 혼자 종주를 하고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실상사에서 한 3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바닥에 내려간 느낌이다.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은영 선생님 자연스럽게 네, 저는 2002년에 월드컵 응원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좀 괴로운 마음으로 지리산 종주를 하고 계셨다니까 사실 좀 개인의 삶과 가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민주화 이후의 과정에 투신한 이런 민주화 세대들, 이전 세대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찬식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플 수도 있는 혹은 좀 두려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번에 나눠서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난 몇 년간 말씀하셨듯이 제2공항 반대, 상임 대표부터 상황실장 이런 것들을 역임하면서 아주 큰 성과가 실제 있었죠. 활동들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마지막 제2공항 그러니까 임기 중에 마지막에 어떤 투쟁의 전략이 여론조사였습니다. 도민 여론조사였는데 사실 그 전에 영리병원 여론조사라든지 도민들의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모호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라는 전략을 택했던 근거가 있었는지 또한 실패했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2019년에 이제 그 전까지 검토위원회 활동을 이제 끝내고 이제 국토부는 이제 기본 계획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원래 그 앞에는 한 23개 정도의 단체가 있던 도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라고 그거를 이제 대폭 확장해가지고 100여 개 넘는 단체가 참여하는 그 비상도민회의로
전환하면서 그때 주요하게 이제 선택했던 게 도민 공론화였습니다. 도민의 뜻을 묻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민이 만약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는 제2공항 투쟁은 더 이상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가 반대가 나오더라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하다가는 이제 개도 잃고 우럭도 잃는다. 진짜 가치도 잃고 현실적으로 이제 실리적으로도 잃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2공항을 현실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거기 가서 들어놓았다가 될 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듯이 결국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주도민이 반대한다. 제주도민이 제2공항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시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막아내는 수밖에 그것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했고, 마지막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도의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론조사에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여론조사하기 2, 3일 정도는 저도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를 성사시키는데 너무 이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여론조사가 돼서 내일 모레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그때는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민들을 믿긴 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지면 내가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은 좀 길어졌는데, 그 전날 우리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이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찬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도민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지는 정말 고민해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살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호 소장님 좀 질의해 주시죠. 예, 우리 출마해변도 얘기 들었고, 우리 제2공항에 관련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민연대 후보분들의 공통된 그때 이제 옳은 주장을 하나,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2공항은 일단 답보 상태로 만들어 놨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제주 가치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여론조사 이후에 그런 활동을 하셨는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이게 매듭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원희룡 지사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냥 다시 이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를 이제 국토부에 하는 등 계속 상황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 있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출마를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진짜 한 두어 달 동안, 한 석 달 가까이는 엔간하면 제가 사람을 만나지를 않고, 도대체 그럼 내가 도지사로 나가면 우리 도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 도민들과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묻는 거는 제2공항에 대한 반대했던 핵심 책임자지 않습니까? 어떤 명식적으로.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하고 맞대면 해가지고 그 토론회 대표로 나갈 정도면 이제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도지사를 나가든 안 나가든 제2공항을 반대했으면 그 이에 대안을 가지고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놔야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과정을 지금 이제 밟아왔고, 예, 지금도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한 대안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그러나 그것의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직 조금 이제 다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질 검증에서부터 우리 지금 김대호 소장님께서 날카롭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검증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뜨거워질 때는 좀 식히는 역할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식 후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계속 서울에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온 지가 뭐 이런저런 싸움 과정을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혀 제주도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벗이 있을 때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소개하고 싶은 곳이?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어느 오름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사실 좋은 오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오름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약의 오름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냥 좀 쉬시라고 우리 고은영 네. 선생님. 네, 아까 전처럼 질문하면 될까요? 네. 저도 사실은 다른 질문을 몇 개 이제 저희가 뽑아서 이제 사전에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서. 네. 네. 아까 김대호 소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에 저 또한 좀 부채감을 느낍니다. 네, 제2공항 반대 후보였다가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 실제 행정력, 실제 정책, 실제 대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각자 평가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개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더라도 실제 정책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매겨지는 것, 로드맵을 가져가는 건 사실 표현은 쉽지 않거든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저는 많은 도민들께서 진보 진영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그라운드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간의 편견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찬식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리고 박찬식은 무엇을 실제적으로 해냈던 분인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실 자기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제 인생에서도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의 50주년과 70주년 두 차례에 걸쳐서 4.3 관련된 뭐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화 활동, 이게 이제 주된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세력들을, 단체나 세력들을 모아내고 거기서 어떤 내용적 중심을 잡아내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지속적인 전략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또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는 거의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데는 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꺼려지긴 합니다. 사실은 제 활동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50주년에 특별법 제정까지 왔던 과정, 그리고 70주년에 4.3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이제는 4.3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4.3의 전국화를 해낸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사안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잘 묶어내고 소통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내고 전략적 결정들을 해내고 그것을 현실로 실천해서 어쨌든 최종 결과까지 보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2공항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잘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모아내고 또 거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방향을 같이 잡아내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 현안이나 정책들은 다양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나름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렇게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뭐 옆에 있는 박찬식 후보와의 저와의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70주년 할 때 같이 이렇게
그 워낙에 이런 분이어서 정말 자기 얘기하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는 건지 꺼려하는 건지 둘이 이제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70주년 때. 그래서 아까 50주년 때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법을 처음에 이끌어내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70주년 때 그 전국화시킨 힘이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을 도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자평을 해봅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예, 좋습니다. 제가 정책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부분인데 그 4.3에 관련돼라서 그 지금 주요 경력 사항을 지금 받아보니까 경력 사항이 한 15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4줄이 또 사상 관련된 경력을 적으시더라고요. 전년 해가지고 그만큼 이 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는 제주 4.3 정력을 이제 앞서 내세우겠다 이건데 지금 그 제주 4.3은 어쨌든 진상조사 보고서가 끝났고 대통령 사과까지 끝났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 배보상 특별법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선은 배보상 문제가 아직은 좀 그 중요하게 됐다 남아 치고요. 있고요. 됐다 치고. 그러니까 그게 미적미적하지만 됐다 치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은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배보상 실제로 집행됐을 경우에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지날 때 그 배보상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배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과한 마당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정명이라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정명. 근데 그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름 딱지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4.3이라는 것의 이제 명예회복이라는 게 지금 절반 이루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니들 어머니, 아버지, 삼촌이 다 빨갱이여서, 역적이어서 죽은 게 당연했다라고 한 데서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잘못이 없는데 나라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게 인정되는 이런 정도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명예회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제주도에서 그 4만 명이 이제 3.1절 집회에 모이고 했던 이 부분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4.3은 우리 도민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나라 전체의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행동했던 역사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역사에 이제 자리매김해야 된다. 내가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역사다라는 걸 넘어서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뭐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더 나아가서 주권자들이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앞으로 가야 된다면 그 속에서 4.3의 의미는 재평가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으로도 다시 확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응어리진 것을 풀 때는 내가 당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상해주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이런 일이 다시 전 세계에 어디 누구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 서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고 하는 서문 제일 먼저 앞대가리에 이런 구절을 넣습니다. 이거는 1945년인가요? 45년도에 2차 대전에 그 막막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정전 책임자였던 영국과 프랑스의 그 순애들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을 대단히 싫어하면서도 존중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데 제주도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 제주도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미국 얘기했지만 미국의 역사라기보다 그 동서냉전의 역사에서 생긴 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내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렇다면 이게 그 유네스코에 이걸 등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광주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되든 안 되든 적어도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여기까지만 예.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예, 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이미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예? 광주는 이미 됐고, 예. 예, 제주도도 지금 사단평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단평화재단 이사를 했었고, 그 시절에도 이미 그런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이 있는 토론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패널 분들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들이 패널이나 저희들이 역할은 이 박찬식 후보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는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토론회의 검증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만 좀 시간이 좀 약간 여유가 저 생각보다는 좀 일찍 두 차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 차례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고 강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주가치 회원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박찬식 후보의 후보자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때 그때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명은 어떻게 받느냐? 모니터에 자기 얼굴이 크게 나타났다 하게 되면 그분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두 분의 패널이 한 차례씩 질문이 마쳐진 다음에 질문을 원하시면 그런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은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자질과 관련해서. 네. 좀 모호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대중이 원하는 정치 리더십은 시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대의 메시지이기도 할 거고요. 언젠가는 개혁을 원했다가 또 언젠가는 도덕성이 가장 높은 후보, 또 다음에는 경제 대통령을 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시대를 말해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들은 차별과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그 모두가 원하는 어떤 리더십의 상에 젠더와 세대와 장애, 비장애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표출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줄여서 지금 제주 2022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정치 리더십, 도지사의 리더십은 어떤 형태일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단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어에 어쨌든 하나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 30년 동안 왔던 길을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려면 또 길겠습니다만은, 제주도가 이제 큰 물줄기를 이제 좀 바꿔야 될 때다라는 게 이제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를 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를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흔히 이제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불안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습니다. 그 변화라는 건 항상 불안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정도의 혼란의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진보 후보로서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소통하고 뭘 모아내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늘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좀 불안감이 좀 적게, 그러면서도 이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예, 기계적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거 혼자만 나온 데다가 이제 하면 또 짜고 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소리를 한번 질러봤는데 괜찮았나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시민정치연대라고 하는 거는 뭐 과거에도 수없이 이런 반복돼서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한데 제주 가치라는 걸 내세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제주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지사 후보를 냈다는 것은 제주 가치를 정의해야 되고 이 제주 가치를 이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최대한 줄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시민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시민 후보로가 아니까 시민 단체는 그 자기 주장만 하니까 편한 거죠. 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니까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 힘들지 모르지만 자기 가치만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활동하는데. 근데 문제는 정치 세력이라는 건 대안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도 설득하고 저쪽도 설득해야 돼. 그러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제주 가치라는 건 뭡니까? 우리 박찬식 후보에게. 제주 가치 혹은 제주 다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디나 제주는 제주 다음이 있는 거, 서울은 서울 다음이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 어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오면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 인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자연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이게 화산섬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건데 과거에는 이 제주의 자연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죠. 근데 그 특히 농사하기 어려우니까요. 땅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제주도가 가진 자연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면서 제주도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뭐 그걸 공동체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18,000 신이 뭐니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살기 편했으면 그런 게 안 생겼을 거라고 봐요. 워낙 어렵게 살다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런 신도 저런 신도 막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 자연이 가진 자산, 가치,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문화, 인문 환경, 이런 것들의 가치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다른 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연도 잘 포장해서 좀 한 말로 하면 잘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 환경도 우리가 지금 컨텐츠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자연이라는 소재와 또 그 어떤 특유한 역사 문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나 이런 것도 참 무궁무진한데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게 크게 보면 대안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회원의 시간입니다. 제주가치 회원님들 중에서 우리 박찬식 후보에게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면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고요. 만약에 중간에라도 이렇게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체크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그 박찬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지사가 됐을 경우에 나는 도정을 이렇게 한번 이끌어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검증은 워낙에 제주도는 이렇게 뭐 절반이 관광에 의해서 사람들이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오늘 김대호 수장님 마침 또 우리 관광학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관광을 중심으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주도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질문을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 그 자료가 사실 이 검증하면 절반이 도덕성 검증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민 뭐 이렇게 후보들은 도덕성이 다 깨끗한 걸로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안 하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그건 뭐 제가 조사 안 했습니까? 아니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관광 얘기하니까
관광이 참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한 개발이니 뭐니 이것이 다 주범이 관광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죠. 제가 사실 그렇다고 보진 않은데 지금 나타나는 제주시에 나타나는 뭐 오물 쓰레기 뭐 요게 다 관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아무도 들어주진 않습니다만은 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의 관광은 양적 관광,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한 5년 전부터는 그것이 이제 질적 관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도 내고 막 이러죠. 자, 박찬식 후보에게 질적 관광이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질적 관광을 얘기를 할 때 두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고급화 내지 그 굉장히 이제 좋은 호텔이나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사람들로부터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많이 뽑아내는 거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지속 가능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방향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제주가 가진 제주다움이나 가치를 잘 살리면서 그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건데 사실은 그 1991년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나 아니면 이제 98년이었습니까? 라살레에서 이제 용역을 할 때만 해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 주체해야 되고 개발 이익이 환수돼야 되고 도민들이 이익이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됐었는데 IMF 이후에 좀 외자 유치나 이런 거에 너무 주력을 하면서 너무 이제 외국 자본에게 모든 투자 유인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집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적 관광이라는 건 한 측면에서는 정말 제주다운 것, 제주의 가치에 기초한 관광, 그것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광. 이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도민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되고 또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좀 널리 공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크게 이제 방향성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방향성 말고 저는 방향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항상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뭐 5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주 개발의 그 출마의 변이라든가 이런 게 제주 개발의 문제다. 그러면 제주 개발을 왜 하겠습니까? 외주 관광객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한테 돈 벌어서 먹으려고 이게 관광 개발한 거 아닙니까? 원인이. 그렇다면 그걸 질적 관광으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그 오는 사람은 적지만 그 수입의 규모는 크게 임팩트를 넓혀서 수입이 크게는 하자라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제주도 GRDP는 잡히지만 제주도 도민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단점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주다움을 가지고 말은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제적 소득 지금의 현재의 경제적 소득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실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과연 그 제주도에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게 된 게 과연 이제 그 외자를 끌어들여서 리조트를 만들고 도로를 막 빼고 막 이래서 많이 들어온 거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자료 봤는데요.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제주도 자원이 좋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왔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 얘기보다 사실은 국민소득이 높아진 거죠.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논문 써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자연히 이 여가 생산이나 여가 활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 관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물론 가는 김에 비행기도 한번 타보자,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제주도, 이왕 놀러 가는 거,
다른 데 가면 집에 있는 생각들이 막 떠나질 않는데, 예. 제주도에 오면 좀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말고, 이제 제주 가치를 살리면서 어떻게 경제적 소득을 이제 등치시켜서 더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겠죠.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도시의 삶이 굉장히 각박해지면서 여가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 또 제주도를 오가는 비행기값이 싸지고 이런 것도 사실인데. 저도 사실은 꽤 많이 이제 유럽에서 많은 관광지를 다녀봤습니다. 한 20여 곳 이상은 다녀봤는데, 사실 제주도가 막 웅장하거나 하나의 획기적인 이런 게 있지는 않은데, 사실 굉장히 아기자기한 요소를 이렇게 많이 갖춘 데도 사실 제가 다녀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뭐하게 가면 좀 이제 비싸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조금, 그러니까, 관광객이 1,500만이 이미 찾아 들어오고, 이거는 저는 조금 약간 비싸져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하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제주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지불 용의가를 가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워낙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책과 관련해서 고은영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출마의 변을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습니다. 환경도지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자임을 하셨는데요. 환경도지사 후보가 이제 되신 거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도지사가 되면 이것은 꼭 추진하겠다라는 공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꼭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지 않는 공약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제2공항, 영리병원, 선을 1, 2에 있는 동백동산부터 그 동물 테마파크부터 주민들이 실제 원하지 않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정들을 내려서 그 이후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주는 하지 않는 결정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제2공항이 일단 잘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거는 이미 안 됐다고 치고, 이미 이제 끝났다고 치고, 사실 이번에 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중산간 순환도로를 다시 또 하겠다, 하나 더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중은 제일 큰 사업이에요, 이게. 이거는 저는 무조건 저거는 이제 도지사가 되면 수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뭘 꼭 할 거냐. 참,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제가 도지사에 나오긴 했는데. 일단, 두 가지만 하면, 하나는 그동안 이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오가긴 했지만, 체계적인 조사 연구나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규모 개발, 특히 난개발에 해당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들을 일단 중단하는 개발 안식년을 선포를 하면서 안식년이 단 쓸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의 여러 가지 환경 자원들이 현재 현황이라든가 그것이 가치라든가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고,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용력이나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은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도민사회의 사회적 공론화,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과정을 저는 이제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입도세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도입하도록 이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금 하나만 더 부연해서 이제 하지 않는 시대가 왔을 때
뭐 살리는 질적 관광 이런 것들은 지속할 수 있지만 이제 하지 않는 시대가 왔을 때 이 자동화의 흐름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도민들은 그러니까 무얼 먹고 사느냐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참,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좀 뭐라고 할까. 그러면 도지사 선거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앙드레 고르라는 분이 얘기했던 그 검소한 풍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과소비, 지나친 낭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어떤 소득과 더 많은 소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달려와서 지금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에 우리가 기후위기, 기후재앙까지도 얘기하는 이 상황에 왔는데, 그럼 우리는 풍요를 버리고 원래로 또 돌아갈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절제된 풍요? 뭐 이런 개념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도민들하고 그런 이야기,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풍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뭐 어떻게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그러면 저도 이게 진행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활동 경력을 보니까 현직으로 되어 있네요.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현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좀 단계를 낮추면 꼭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안에서도 그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농간 뭐 이런 식으로. 또 더더군다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이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이렇게 교직에 있으면서 서귀포 쪽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제주시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도 그렇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만약에 지사가 된다면 그러한 어떤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다 공동화되고 황폐화되고 서울로 다 수도권으로 지금 다 모여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제 특히 노무현 정부와 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국가 균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뭐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가 뭐 또 산업별 뭐 특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는데 저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는 사실은 그 지역 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에 가면 또 도시와 농촌 사이에 점점, 예를 들어 광주 전남지는 광주로 다 모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은 또 다 황폐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래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신도시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만 그 젊은 사람들은 저기 아파트가 막 생겼어요. 그럼 다 글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소도시나 농촌들은, 아니면 전통 도시는 완전히 또 붕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역 균형은 저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물론 그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농업을 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 방법이 뭐냐? 뭐 요즘 농촌 기본소득도 얘기되고, 뭐 농민수당, 직불제도 여러 가지로 얘기되고, 뭐 농민을 준공무원화, 어쨌든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모두를 다 제주시처럼 만들 거냐? 제주도의 전체를 뭐 성산도 그 도시화하고, 그다음 안덕도 도시화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 지역이 농촌으로서 생활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들을 제대로 갖추고, 그래서 농촌에서 살만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모든 고민을 집중해야 된다. 어쨌든 정책적인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도지사가 되시면 뭐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참모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 박찬식 후보께서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면 중에 나의 가장 취약한 쪽이 이쪽이다. 이 점에 대해서 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분야나 내지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김수열 시인님도 많이 이제 그 방면의 대표지만 문화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게 그런 걸 취미로 즐기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또 뭐 이게 향유 보고로 다니는 것도 별로 잘 안 하는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적 삶을 또 향유하고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면은 자기의 삶을 향유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문화 이런 게 반드시 연결되는 도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부터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서 다른 분야 좋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연결된 열심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농업들을 하죠. 근데 자연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빼고 이러면서 자연 재앙, 특히나 이번에 태풍 때문에 침수 피해가 많았었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주도 농업은 농약도 많이 뿌리고 거름도 많이 하고 그다음 화학비료도 많이 뿌리는 농업을 주로 해요. 특히나 침수 지역일수록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에 유기물들이 자꾸 쓸려 내려가니까 그걸 보충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엄청난 환경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농업 분야하고 약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농업 분야가 주는 환경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 침수 피해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땅을 도에서 다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아까 문화나 이런 하시고 싶은 쪽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가 전혀 생각은 못 해본 겁니다만 예. 상습 침수와 농업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질이 문제가 화산토 중심으로 이게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분을 많이 이제 담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라 수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쓸려 하다 보니까 비료를 많이 뿌리고 농약을 많이 치는 농사로 온 거는 사실인데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아직은 없긴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전체적으로 적어도 좀 제주도 전체를 유기농 단지화하라는 건 좀 과도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 저농약, 저비료의 친환경적인 단지로 가야 되고 또 더 나간 부분은 이제 유기농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도정이 가진 모든 여력들을 많이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 되는 데는 또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력을 살리는 전환 과정이라는 게 이제 저농약이나 이런 거 쓸 때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가 최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을 해서 이걸 넘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도지사가 돼서 농민들하고 정말 밀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은영 선생님. 네,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막 고민을 엄청 깊게 한 거는 아닌데 오늘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환경도지사 그리고 살리는 것, 땅을 살리고 도저히 못 살리는 땅은 다른 걸로 바꾸거나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우리의 관광이나 안보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국민의 안보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 안보, 국가를 위한 안보에서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결사체, 도시결사체 위주로 모든 방역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도시 공동체로 또 개인 생명으로 생명에 대한 안보관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살리는 안보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도 저는 따라오는 수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강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강정을 살리는 안보 이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보관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사실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강정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안보의 관점으로 그 강정 공동체 내부의 관점으로 강정 해군기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국가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어떤 게 좀 그 진행되기 전에는 많은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이미 이제 현실이 이제 그 해군기지는 들어와 있고 단순히 해군기지가 들어온 걸 넘어서서 계속 이제 그와 연관돼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주변까지도 이제 예를 들어 마을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들어선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안보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지역,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즉석에서 대응해내고 막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국가에서 이게 움직여도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이나 이런 그 건강을 보호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못 움직인다든가 노인들이 뭐 돌봄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막 나오는데, 결국 이런 거는 결국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다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온택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택트 했다가 온택트 얘기하는데 사실은 로컬 텍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이 좀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고 대응해내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에, 그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와 또 그 밑에 있는 읍면이면 마을이면 마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기 역량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뭐 자연재해든 아니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해든 사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는데, 이걸 이제 또 강정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제가 조금 이게 같이 이게 답변하기가 조금 성격이 약간 다른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안보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강정을 우리 적어도 동아시아 아니면 더 넓게는 세계에 그런 새로운 안보와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강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진행하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자질 문제도 좋고 정책 문제도 좋고 두 패널께서 한 차례씩 추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우리 박찬식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은 없습니까? 온라인 질문이 지금 사정상 안 되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온라인 질문, 줌으로요? 주문 되고. 주문 됩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같이 회원님들 중에서 한 시간 동안 쭉 우리 박찬식 후보의 자질과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꼭 질문하고 싶다는 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그 표시되신 분이 그 화면에 얼굴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7시부터 쭉 지금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1차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자질 뭐 이렇게 후보 그거 검사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도지사 후보인 만큼 도지사는 제주도 전반에 대한 어떻든 도민들의 그러니까 도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이제 좀 긁어줘야 되는 그런 공약도 걸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제가 그냥 지칭을 한다면 제주시, 서귀포, 그리고 동쪽, 서쪽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를 도지사가 됐을 때 뭔가를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점, 그러니까 뭔가를 이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좀 공약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듣다 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박찬식 후보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물론 그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좀 일찍 출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후보로서 나서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행보를 시작한 걸로 보면 좀 일찍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제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 마을들을 지역별로 좀 순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방법으로 돌아다닐지는 뭐 걸어서 돌아다닐지 뭐 차를 타고 돌아다닐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제주도를 한 바퀴 쭉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또 그것들을 좀 집약해서 뭔가 거기에 걸맞는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앞으로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내년 2월 1일 날 예비 후보 등록할 때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인데 지금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넉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씩 기회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마무리를 겸하면서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또 마무리라고 해버리네. 제주 사회를 바라보면서 원희룡 도지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제2공항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제주 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걸 정치인의 일이라고 하는 건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내는 건데 도의회도 아무도 못하고 도지사도 아무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월급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명한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한 거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못했으니까 월급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문제 줬죠. 이 9월 27일 날 그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가 도평동 주민들이 폐유리 처리 시설 반대를 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청원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폐유리 처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평동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묶어두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산이도 마찬가지고 제2공항 예정지로 이렇게 했다가 반대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도지사로서 이런 일이 이런 갈등의 소지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 뭐 쓰레기 처리도 문제고 오폐수 처리도 문제고 환경 인프라나 이 관련된 인프라 시설들이 사실은 지금 좀 추가적으로 지금 선에서 관리하려고 해도 제주도가 앞으로 관광객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 갈등의 소지들은 이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정말 도지사가 하나하나 좀 발벗고 정말 대화하고 이게 해결책을 찾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어내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이게 뭐 제2공항 과정에서도 봤지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아니면 이제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빈공항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공론화를 해야 된다면 그 공론화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한 1년 동안 해요. 그리고 한 1년 가까이를 모든 사람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관장했던 분이 하는 말이, 대통령의 말이나 가정주부의 말이나 똑같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그 다음 해결책으로 그 다음에 대화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은영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저도 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방금 박준영 중국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이지 전대미문의 이게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또 뭐 위드 코리아라는 말도 나오고 이게 언제 그칠지 모르고, 그런데 특히 뭐 아시다시피 관광 수익을 주 소득으로 했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영업자들이 상당수가 지금 너무 타격을 많이 입고 있고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도지사를 꿈꾸는 후보로서 잘 쭉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현 정부의 팬데믹 코로나 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제주도는 지방자치의 코로나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점수로 준다면 행정은 정부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해내는 그것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적으로는 보면 초기에 이제 심해졌을 때는 다 아예 그냥 뭐 통행 금지 조치가 많이 내려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코로나 확산을 일정 수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통제해내는 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제주도도 여러 가지 뭐 입도를 막아야 되느니 어떤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그 점에서는 저는 제주도도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니다. 중간에 물론 조금 심해진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후의 문제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자영업자들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점수를 높게 주기 어렵다. 50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뭐 재난 지원금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자영업자들의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영업을 못해서 했다면 그 손해를 거의 다 보상해주는, 뭐 70~80% 가까이 보상해주는 이런 식으로까지 갔는데, 저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런 상황에서 못 쓴 예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면 상당 부분은 저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게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근데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통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좀 그 지금 소득 문제라든가 지금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약계층의 문제라든가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실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아, 이럴 때는 요 정도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 근거들을 이제는 좀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뭐 몇 프로까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공은영 선생님. 네, 이것도 제가 미리 드린 질문은 아닌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제주 사회 뭐 코로나는 전 세계적 사태지만 코로나 그리고 그 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던 그때 사태 그리고 제주에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그게 사회 불안이 드러나는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에게 불안하면 시위까지 하시면서 예멘 난민을 반대할까? 얼마나 불평등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뭐 이런 선택들을 하실까 이렇게 불평등이나 기본적인 불안이 증폭되는 어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시대에서 좀 불안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은 전 정치꾼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치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은 길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와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읍소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내 동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불안을 잠재우는 그 민간 협력의 기본적인 틀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읍면동 자치에 대한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지사 후보 나왔을 때 공약이기도 하고 사실 시민사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모델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강조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그 아까 뭐 재난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재벌들이나 대자본들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거의 장악대에 들어가면서 그게 유통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리조트 같은 관광 산업이든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게 됩니까? 제가 아까 그 몰디브인가요? 거기에는 그 하룻밤 숙박료가 그 한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그런 리조트가 한 200개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월급은 40만 원입니다. 월급이. 하룻밤에 200만 원인데. 하룻밤에 20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앞으로 이제 지역 순환 경제다라고 이제 개념을 좀 지으려고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하고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읍면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을이든 읍면동 단위든 특히 제주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마을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아주 기초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민주화랄까 이런 게 좀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평등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가구에 한 명만 표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들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좀 이제 소수의 그 흔히 유지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좌지우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읍면 단위나 마을 단위나 더 이상 막 도의원들한테 로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어쨌든 도 예산에서 최대한 물론 상한선은 정하겠지만 그 각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상한선이나 이런 걸 책정해 놓고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공모하고 막 아니면 로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이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겠다. 그 대신 그것이 그 지역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정말 그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를 그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절차를 공론화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느냐. 이것에 가장 큰 점수를 줘서 그 재정을 쓰게 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 마을에 뭐 필요한데 이걸 도의원한테 로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근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8시 15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22년 시민정치연대 제주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나선 박찬식 후보에 대한 검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우리 박찬식 후보님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뭐 못다한 이야기, 이걸 꼭 질문해 주셨으면 했는데 질문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다면 좀 짤막하게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마무리. 그렇죠. 예. 참 도지사로 나오는 결정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사실은 뭐 정치에 대한 권유를 받았거나 그럴 기회는 저에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통해서 과연 이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막 개발이 한참 이제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뭐 땅값도 조금 오르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도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사이에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보였었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의제들이나 가치들이나 이런 걸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력을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난 한 2, 3년을 거쳐오면서 사실은 도민들도 개발의 어떤 이익도 어느 정도 누렸지만 그 개발의 문제나 폐해들이나 이런 것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들도 느꼈고,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도민들도 고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어차피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나 의제를 확산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좀 많이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렵지만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출마를 했을 때 흔히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다라고 하면 가지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꽤 많잖아요. 이게 선입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명도나 이런 게 굉장히 낮은 경우도 많고 이런데, 물론 저도 이제 도민 전체로 보면 아직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지를 높여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다만 적어도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친척들이든 아니면 마을 분들이든 아니면 중학교, 초중학,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친구들이든 제가 도지사를 도지사 후보로 나오겠다, 도지사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게 네가 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드디어 나왔구나. 그래 한번 해야지. 사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도 당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주시로 전학을 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같이 다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 그 중에는 한두 명 빼고는 사실은 40년 동안 못 봤던 친구들인데 지금 이제 이거 박찬식하고 같이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확산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가 앞으로 선거에서 다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어렵지 않겠냐, 인지도가 낮은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인물과 어떤 정책, 이 구도를 좀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알려 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그 기존에 지금 어떤 그 정당의 기성 정당, 주요 정당들의 거론되는 어떤 후보들을 생각해 보셔도 저분들이 됐을 때 정말 제주도가 바뀔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저를 보면 잘할지 못할지는 약간 뭐 퀘스천 마크가 좀 있긴 있지만 확실하게 바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주가 지난 20, 30년 걸어왔던 개발과 성장 드라이브를 일단 멈추고 정말 제주도의 거기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정말 팔을 걷어붙고 달려붙어서 어느 정도 해결해내고 그냥 말만 하고 다 지나와 버렸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발을 걷어붙이고 정말 우리 도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정말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제주도가 가진 자원, 자산, 그것의 가치, 우리가 제주 가치, 제주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좀 이제부터 박찬식 저 어떤 놈이지 하고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 후보 박찬식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 검증 토론회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자리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고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증의 시간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2차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2차 검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패널, 리서치 플러스 조사연구소의 우리 김대호 소장님, 그 다음에 우리 2018년이죠. 우리 특별자치도 후보였었던 고은영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이번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